수익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익률은 자기가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 있죠? 여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요, 기대 수익률. 그리고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이 정도는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걸요, 요구 수익률을 해줄게요. 이번에는 위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험. 이렇게. 자, 위험을 영어로 리스크 이렇게 얘기하는데, 위험이 뭐냐? 자, 94페이지 보겠습니다. 위험이라는 것은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 수익 혹은 기대 수익률에서 벗어날 가능성, 벗어날 수 있는 정도, 아니면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앞으로 실현된 수익이 기대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 있죠? 뭐라고요? 위험이다. 이렇게 합니다. 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본다면, 자, 요거는 그 A라는 부동산인데 요거를 Y 대안이라고 쳐볼게요. Y 아니다. I 부동산. 그러면 A라는 부동산은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벌 거야. 이렇게 대충 예상하지는 않았겠죠? 잡을게요. A 부동산은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벌 거야. 이렇게 간단히 예측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래 상황을 꼼꼼히 예측한 다음에 이 정도 좀 벌 수 있구나. 이렇게 예측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이런 식으로 예측한 겁니다. 이렇게 볼게요. 자, 1억을 투자했을 때 1년 동안에 이 고시형 경기가 뭐 좋아질 수도 있고 현재 상태로 유지할 수도 있고 안정적이 될 수도 있고 뭐 불황이 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상정한 다음에 만약에 고시형 경기가 좋다면 2,100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답니다. 안정적일 경우는요, 이런 상황이라면 2천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대요. 불황일 경우는요, 1,900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답니다. 근데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알아요 몰라요? 좋을지 나쁠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만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중개활동 하신 분들이죠.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은 몇 번째 물어봐서 평균 냈더니 좋아질 가능성은 한 40%가 된답니다. 보통일 가능성은요 20% 정도가 된답니다. 불황이 될 가능성은요 한 40%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걸 평균을 한번 내본 겁니다. 평균은 이제 산술 평균이 있고 가중 평균이라고 있는데, 산술 평균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세 개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3 할 수 있죠. 이런 걸 산술 평균 해주고, 가중 평균은 어디다 가중치를 더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니까 여기다 가중치를 더 주는 겁니다. 그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40% 하면 소수점으로 하면 앞으로 두 칸 가라고 했죠. 맞죠? 그러니까 뭐 0.4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0.4.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2100 곱하기 0.4 플러스 2000 곱하기 0.2 플러스 1900 곱하기 0.4 해주면 1년 동안에 기대된 수익이 나옵니다. 얼마나 나온다고요? 2천만 원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벌 수 있구나. 2천 요 정도. 그래서 20%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계산했다. 그런 얘기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벌 거야. 이렇게 예측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계산할 때는 항상 계산기 갖고 오셨나요? 계산기. 계산기에다가 AC를 항상 누른 다음에 올 클리어. 이렇게 문제 물어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AC가 있죠? 올 클리어. 이거 누르면 그동안 뭐 입력되어 있는 거 다 이제 자 지운 겁니다. 지웠죠? 그래서 올 클리어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물론 GT라는 기능을 써도 상관없는데 뭐 그 메모리 기능 있죠? 요거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 메모리 기능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세요. 2100 곱하기 0.4 했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M 플러스 누르세요. 그러면 M 플러스에 한 거는 지금 계산한 거를 나중에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아니면 나중에 기억하고 있어라. 이 상태에서 그대로 2000 곱하기 0.2 하세요. 됐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M 플러스 하세요. 그럼 지금 계산한 거를 나중에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1900 곱하기 0.4 곱하기 0.4 해주면 M 플러스 하세요. 했죠?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걸 전부 다 자 불러와야 되죠? 그럼 MRC 혹은 MR을 누르면 됩니다. MRC 누르면 얼마 나와요? 2천만 원 나왔죠? 그럼 계산이 잘 돼 있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문제 이렇게 물어온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가장 빨라요. 되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자주 물어봅니다.
자, 근데 얘는 자 볼게요. Y라는 대안 같은 경우는 기대치가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에서 경기가 좋더라도 한 100만 원 더 들어오네요. 나쁘면요 100만 원까지죠. 그러니까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요자고요, 작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 이 Z라는 대안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술집이라고 치자. 술집인데 요것도 똑같이 이렇게 볼게요. 1억 투자하면 1년 동안에 2천만 원을 벌 수 있답니다. 기대되는 수익이 얼마라고요? 2천만 원을 벌 수 있답니다. 그럼 요것도 기대 수익률이 몇 %라고요? 20%네요. 몇 %라고요? 20%. 근데 얘는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자, 이렇게 경기가 좋을 수도 있고 술집 경기가 안정적이 될 수도 있고 불황이 될 수도 있는데 술집 경기가 좋다면 한 8천만 원이 기대된답니다. 얼마라고요? 8천만 원. 보통일 경우는요 2천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대요. 불황일 경우는요 마이너스 4천만 원. 마이너스 4천만 원이라는 것은 원금도 4천 까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확률은 똑같다 가정해보자. 얘 40%, 얘는 얼마라고요? 20%. 얘는요 40%. 이렇게. 그럼 이것도 똑같이 한번 계산해 볼게요. 계산할 때는 AC 누른 다음에 AC 눌렀죠? 이 상태에서 8천 곱하기 0.4 하세요. 했죠? 그 다음에 M 플러스 눌렀죠? 그 다음에 2천 곱하기 0.2. 그 다음에 M 플러스 했죠? 그리고 주의할 게 요 때는 그대로 4천 곱하기 0.4 하세요. 했죠? 요건 나중에 빼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M 마이너스 누르세요. M 마이너스 했죠? 그런 다음에 MRC 누르세요. 그럼 얼마 나와요? 2천 나오죠? 그렇게 하면 잘 계산된 겁니다. 할 수 있나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아, 요거는 빼기가 있죠? 요거 나중에 빼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M 마이너스 누르셔야 돼요. 뭐라고요? M 마이너스. 4천 곱하기 0.4 한 다음에 뭐라고요? M 마이너스. 되겠나요? 다시 해요?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자, 그럼 좋다. 자, 이것도 똑같이 20%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러면, 근데 요거는, 자, 볼게요. 요거는 기대 수익 2천만 원인데, 얘 같은 경우는 잘하면, 자, 잘하면 대박 날 수 있죠? 잘하면요? 잘못하면 쪽박 날 수 있네요. 잘하면 대박 날 수 있지만, 잘하면 쪽박 날 수 있죠? 맞죠? 그러면 이런 거.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위험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기대하고는 기대 수익이라든가 기대 수익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 있죠? 요걸 얘기하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위험이 작다 입니다. 이런 거 뭐라고요? 위험이 작다. 이런 거 뭐라고요? 위험이 크다. 정리할 수 있죠? 위험이 뭐라고요? 크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X라는 대안이 있다. X라는 대안이 있는데 요거는 은행에다 예치하는 경우 생각해 볼게요. 은행에다 1억을 예치하게 되면 1년 동안에 5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는데 보통 은행 같은 경우는 뭐 전쟁 나지 않은 이상은 못 주진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100%라고 치자. 500만 원 받는 게 몇 프로라고요? 100%다. 그러면 얘는 경기가 좋아도 5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빠도 5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전혀 없네요. 이걸요 위험이 없다 해줍니다. 위험이 뭐라고요? 없다. 다시 정리할게요. 이런 거 뭐라고요? 위험이 크다. 이런 거 뭐라고요? 위험이 작다. 이런 거 뭐라고요? 위험이 없다. 그래서 위험이 전혀 없을 때의 수익률 요거 5% 요걸 무위험 수익률이다 해줍니다. 위험이 전혀 없을 때 수익률을 뭐라고요? 무위험 수익률 이렇게 갑니다. 아시죠? 이렇게 하시고 자, 요거를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위험의 정의를 정확히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 자꾸 위험이라는 게 손해보는 것만 생각하는데 크게 이익 볼 가능성 있죠? 이것도 합친 걸 뭐라고요? 위험이라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각 상황하의 수익률이 바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자 1억 투자했을 때 경기가 호황이라면 2,100만 원 벌 수 있죠? 그러니까 몇 프로 벌 수 있다고요? 21%를 벌 수 있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보통일 경우는 2천만 원 벌 수 있죠? 그러니까 몇 프로 벌 수 있다고요? 20%를 벌 수 있네요. 안정적이라면. 그 다음에 불황일 경우는 1,900만 원 있죠?
그러니까 19%를 벌 수 있네요. 이렇게 해서 곧바로 각 상하의 수익률이 주어지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21% 곱하기 0.4 플러스 20% 곱하기 얼마라고요? 0.2 플러스 19% 곱하기 0.4 해주면 됩니다. 계산해 볼게요. 계산. 자, 전부 AC 올 클리어 이렇게 누른 다음에 자 21 곱하기 0.4 하세요. 했죠? 그 다음에 M 플러스 누르세요. 했죠? 그 다음에 20 곱하기 0.2 했죠? 이 상태에서 M 플러스 그 다음에 19 곱하기 0.4 M 플러스 했죠? 그럼 지금까지 한 거 불러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MRC 누르면 됩니다. 얼마 나와요? 20 나왔으면 제대로 나온 겁니다. 20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 문제가 이렇게 나올 경우는 곧바로 계산하는 게 빠릅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거 자주 물어보니까 할 줄 아셔야 돼요. 이따가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리고 오염은 이런 걸 보라고요. 오염이 크다. 이런 걸 보라고요. 오염이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분산이라든가 표준 편차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뭘 가능하다고요? 분산과 표준 편차로 측정이 가능한데 요거까지 지금 했다가는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려고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자 요거는 뭐 아주 자주 안 물어봅니다. 요건 아주 자주 물어보는데 요건 자주 안 물어보니까 요거는 3월 달에도 상관없습니다. 언제 한다고요? 3월 달. 어쨌거나 이렇게 이런 걸 보라고요. 오염이 크다 이것만 아시고 이런 걸 보라고요. 오염이 작다. 이런 오염이 없다 정도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이렇게. 자, Y라는 대안이 있고 X라는 대안이 있는데 둘 다 기대 수익률은 20% 똑같습니다. 요것도 20%, 요것도 20%인데 자, 오염이라는 것은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 수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 있죠? 요걸 얘기하는데 Y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진 않았죠, 이렇게.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잘하면 대박, 잘하면 쪽박 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는 오염이 뭐라고요? 작다. 이런 건요, 오염이 크다 해줍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볼게요. 95페이지 위에서 한 7번째 줄 보시면 오염을 대하는 투자자의 유형 찾으셨나요? 그죠? 이때 크게는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오염 회피형이라는 게 있고 이걸 오염 혐오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염 중립형 그리고요 오염 추구형 혹은 오염 선호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마다 투자자의 유형은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뭐라고요? 오염 회피형 투자자 얘는요 오염 추구형 혹은 오염 선호형 해줍니다. 얘는요 오염 중립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오염 회피형은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이 있다면 뭐라고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 그 얘기는 기대치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동일하다고요? 기대치가 동일하다면 가능하면 오염이 작은 놈을 선택하려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을요 오염 회피형 혹은요 오염 혐오형. 혐오가 뭐야? 싫어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염 혐오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오염 있는 걸 투자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기대치가 동일하다면 가능하면요 오염이 작은 놈을 선택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오염 추구형은 뭐냐? 오염 추구형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이 있다면 뭐라고요? 동일하다는 가정이 있다면 가능하면 오염이 큰 놈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을요 오염 선호형이다 아니면요 오염 추구형이라는 겁니다. 잘하면 대박, 잘하면 쪽박 나는 거 있죠? 그죠? 인생 한 번 사는 거 잘하면 대박 나지 잘못하면요 그지가 되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걸요 오염 추구형이다. 그러면 오염 중립형은 뭐냐? 오염과는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기대 수익률 있죠? 기대치가 큰 놈만 가지고 선택하려는 사람을요 오염 중립형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있는데 자 우리 같은 사람은 모두 합리적 인간을 가정합니다. 무슨 인간을 가정한다고요? 합리적 인간을 가정한다면 어떤 사람은 합리적 인간을 가정한다면 모든 사람은 오염 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합니다. 뭘 가정한다고요? 오염 회피형이면 기대치가 동일하다는 가정이 있다면 뭐 가정하다고요? 기대치가 동일하다면 자기가 기대하는 정도가 딱 들어왔으면 딱 좋겠죠? 굳이 벗어나는 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내가 몇 퍼센트, 어느 정도를 몇 천만 원 기대하면 그 정도가 딱 들어왔으면 좋겠죠? 굳이 그걸 벗어난 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오염 추구형은 누구냐? 누굴 가정하냐면 비합리적 인간을 가정합니다. 비합리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다른 표현을 한다면 또라이죠? 또라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가정하는데 이런 사람은 도박하는 사람을 가정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도박. 이런 사람들은 아주 큰 수익을 얻으려고 아주 큰 위험도 부담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을요, 오염 추구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그 개그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은 도박하다가 방송국에서 쫓겨난 사람 있죠? 신정환 이런 애들 들어보셨나요? 이런 애들이 무슨 조그만 수익을 얻으려고 도박한 건 아니겠죠? 아주 큰 수익을 얻으려고 자기 방송가에서 쫓겨날 각오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뭐라고요? 오염 추구형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오염 추구형.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합리적 인간을 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 누구를 가정한다고요? 오염 회피형, 합리적 인간을 가정하면서 기대치가 동일하다면, 가능하면요, 오염이 작은 놈을 선택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을 가정하는 겁니다. 정리할 수 있나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모든 사람은 뭘 가정한다고요? 합리적 인간을 가정한다면, 기대치가 동일하다면, 가능하면요, 오염이 작은 놈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을 가정하는 겁니다. 정리할 수 있죠? 투자론 전부 다 합리적 인간을 가정한다. 정리하시고. 자,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다시 해볼게요. 지금까지는 이제 고시원 사업, 여기다 이제 고시원 사업 하려고 합니다. A라는 고시원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자, 잘하면 대박, 조금만 한다. 이런 걸요, 오염이 크다. 잘해도 조금 더 들어오고, 조금 까진다는 얘기죠. 이걸요, 오염이 작다 해줍니다. 알겠죠? 그럼 지금까지는 오염이 크다, 작다, 이런 것만 얘기했지, 무슨 이유 때문에 오염이 커지고 작아지냐, 이런 얘기는 안 했죠? 맞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왜 어떤 경우에 뭐 때문에 위험이 커질 수 있고 작아질 수 있냐 이걸 한번 알아볼게요. 맨 먼저 사업상의 위험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요 금융적 위험, 세 번째는요 자 법적 위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뭐 인플레 위험이다. 그 다음에요 유동성 위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학자들이 자, 먼저, 그 사업상의 위험이라는 것은 뭐 그야말로 이 고시원 사업하는 바람에, 다른 사업이 아니라 뭐라고요? 유독히 고시원 사업하는 바람에 발생되는 위험, 이걸요 사업상 위험이라는 겁니다. 예컨대 먼저 시장 위험이다. 자, 나중에 그 고시원 경기가 침체될 수 있죠? 그럼 크게 손해볼 수 있네요. 고시원 경기가 좋아지면요 크게 이득 볼 수 있죠? 이런 걸요 사업상 위험이다. 그 다음에 운영 위험이다. 이거는 자기가 운영을 잘하면 큰 돈 벌어요, 못 벌어요? 큰 돈 벌 수 있지만 운영을 개판으로 하고 뭐 사람들 맡겨놓고 자기는 맨날 놀러만 다니고 그러면 그게 손해볼 수 있죠. 이걸요 운영 위험이다. 그 다음에 위치적 위험이다. 요거는 입지 선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여기다 원룸 차렸는데 2, 3년 있다 옆에 장래시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부동산 가치가 폭락할 수 있죠. 그럼 손해볼 수 있네요. 이런 걸요 위치적 오염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위치적 위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든 다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다른 사업 하더라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오염들입니다. 자, 금융적 위험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내 돈 투자액 대비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다고 했죠. 맞죠? 이거 지렛대 효과라는 겁니다. 근데 자, 이 지렛대 효과를 얘기할 때 제가 오염은 전혀 무시했다고 했죠? 근데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 투자하게 되면 그만큼 나중에 뭐 나중에 경기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돈을 못 갚을 가능성도 그만큼 커져요, 작아져요? 커질 수 있죠. 이런 걸요 금융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자, 법적 위험은 법적 환경이 변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원래 상업지역이었는데 정부에서 이걸 주거지역으로 바꿔놓는 바람에 그게 손해볼 수 있죠. 이런 거라든가 정부에서 재정이라든가 금융 정책이 변경되는 바람에 이자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막 크게 손해보거나 이득 볼 수 있죠. 이런 걸요 법적 위험이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플레 위험은 아까 부동산은 실물자산이기 때문에 인플레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봐야 안 봐요? 일반적으로 안 봅니다. 그죠? 근데 왜 이게 나오냐면 부동산은 비싸요, 싸요?
비싸기 때문에 때로는 은행에서 돈 빌릴 필요가 있는데 이때 만약에 변동금리로 빌리게 되면 뭐라고요? 변동금리로 빌리게 되면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자 인플레가 심해지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를 막 올리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이자를 올리려고 하는 바람에 이자 부담 때문에 크게 손해볼 수 있죠. 이런 걸 다 뭐라고요? 인플레 위험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은 팔려고 해놨는데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아파트야 뭐 금방 팔릴 수 있지만 상가라든가 토지라든가 공장 같은 경우는 1년이 되도록 5년이 되도록 안 팔릴 수 있죠. 뭐 어쩔 수 없이 돈이 급하면 헐값에 팔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시장 가치가 손해나는 거 있죠. 이런 걸요 유동성 위험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유동성 위험.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그 위험이 아까 뭐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험은요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면 뭐라고요? 위험이 크다. 작으면요 위험이 작다. 무슨 이유 때문에 위험이 커지냐 작아지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는 이 지역은 왜 한 10% 정도의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냐 이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넘겨보시면 96페이지 보겠습니다. 96페이지에 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이 사람들은 어떤 아줌마가 있는데 이게 50층짜리 건물인데 1층에서 바닥 청소하는 아줌마가 있는가 하면 50층에 매달려서 유리창 청소하는 아줌마가 있다. 자 그러면 둘 다 200만 원을 받는다. 이 사람도 200만 원 받는다면 이 사람들은 이거 하려고 하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200만 원 받고 이거 하려고 안 하려고요? 잘못 자기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500원 받아야 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위험이 커지면 그에 상응하는 자꾸 높은 수익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되셨죠? 요게 이제 실질적인 요구 수익률의 정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전부 다 이제 그 재무 관리라는 파트에서 나온 용어들인데 은행권에서 형성되어 있는 이자율이 한 3%라 관조해보자. 물론 이거보다 은행에 예금했을 때 이자율이 몇 프로라고요? 3%라 관조해보자. 물론 은행마다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날 거 아닙니까? 물론 은행 상품마다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나지만 평균 잡았을 때 몇 프로라고요? 3% 정도 예상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근데 왜 저축은행으로 가니까 이자율이 좀 높냐 그런 얘기죠? 5% 정도 약간 못 미치지만 어쨌거나 왜 평균적으로 5% 정도 얻을 수 있냐 그런 얘기죠? 그죠? 그 이유는 이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예금을 받아서 주로 이제 10년도경에 했죠. 수도권 외곽에 서울 외곽 쪽에 이제 신도시 만든다고 하면서 주로 얘네들은 이제 돈 예금 받아서 일군 건설업자한테 돈을 안 빌려줍니다. 못 빌려줘요. 왜냐하면 일군 건설업체 있죠? 신용이 좋은 건설업체는 은행에서 다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2군 건설, 혹은 3군 건설업체 이렇게 해서 약간 조금 그 인지도가 떨어지는 건설업자 있죠? 이런 데다 뭐 지능 흥화 아파트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아파트 건설사라든가 아니면 건영 아파트, 제가 살고 있는 뭐라고요? 건영 아파트라든가 이런데 약간 좀 떨어진 데다 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2010년도경에 아파트가 이제 무지막지하게 지어지긴 했는데 분양이 거의 안 된 겁니다. 특히 뭐 대형 아파트 같은 거 있죠. 분양이 전혀 안 되는 바람에 자 그 돈을 회수를 못한 겁니다. 빌려준 돈을 뭐라고요? 회수를 못하는 바람에 회수 못하니까 예금자한테 돈도 못 돌려주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5천만 원까지는 다 갚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부가 다 막아준 겁니다. 막아줬던 거 5천만 원까지. 근데 5천만 원 넘어가는 것들은 걔네들은 다 못 받은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못 받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예금자들을 막아줬던 데가 어디냐면 막아줬던 데 있죠. 그 당시에 이제 솔로몬 저축은행이라든가 토마토, 삼화, 뭐 부산 저축은행 있죠. 이런 데가 싸그리 막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공적 자금 투입해서 막아줬던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나중에 어디 합병시키려도 안 되니까 그냥 퇴출을 시켜버린 겁니다. 상당부는 뭐라고요? 퇴출시키면서 없어진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예치했다가는 나중에 못 받을 가능성도 커요, 작아요? 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한 27조 정도 투입해서 막아줬던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5천만 원 넘어간 사람은 못 받은 사람이 수두룩했어요, 그때.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예금했다가는 나중에 못 받을 가능성도 있어 없어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뭐하러 여기다 투자합니까? 여기다 예치합니까? 여기다 예치하려고 하죠? 그죠? 그럼 얘들은 예금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이자를 좀 올리는 겁니다.
어떻게 올려요? 이자 올리면 행여나 못 받을 가능성 좀 있지만 이자를 더 준다 하니까 여기다 예치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있냐면 투자신탁사가 있는데, 투자신탁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미래에셋이라든가 어디에요?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신탁 이런 데를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우리한테 이제 자금을 위탁받는 겁니다. 돈을 이제 펀딩 받아서 펀딩한다. 자금을 위탁받아서 그 돈 가지고 주로 주식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문장 올라가면 우리한테 줄 돈이 많아지는데 주가가 폭락하죠. 그러면 우리는 원금도 회수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비해서 상당히 위험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미래에셋에서 운영하는 MVP 60이라는 펀드가 있는데, 그게 수익률이 한 8% 정도 됩니다. 물론 이것도 좀 못 미치지만 얼마라고요? 8%. 평균적인 수익률이 얼마라고요? 8%. 거기 7%하고 써 있는데 좀 바꿔놓으세요. 8%. 제가 잘못 써놓은 겁니다. 밑에하고 맞추려고 그러는 겁니다. 몇 프로라고요? 8%.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시장 평균 수익률이 자꾸 올라갑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장 평균 수익률이 올라가죠? 왜 자꾸 올라가는 것 같아요? 위험이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위험이 커지니까 상대적으로요,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투자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다시 할게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뭐라고요? 위험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자꾸 뭐라고요? 높은 수익을 자꾸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요 3% 외에도 추가로 2%를 더 요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얼마라고요? 3% 외에도 추가로 5% 정도 더 요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이게 결국은 요구 수익률의 어떤 정체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아까 부동산 투자에도 아까 위험이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이런 걸 위험이 크다고 하는 거고 이걸 위험이 작다 하는 거죠. 위험이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수익률을 자꾸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전혀 없을 때의 수익률을 뭐라고요? 무위험 수익률 해줍니다. 무위험률. 여기다가 부동산 투자에도 위험이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수익률을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위험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익률을 위험 할증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험 뭐라고요? 할증률. 요거를 추가로 요구한다는 얘기죠. 요구하는데, 자, 이때 이 무위험률은 위험이 전혀 없을 때의 수익률인데, 이거는 은행에다 예치했을 때의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은행에다 예치하게 되면 위험은 거의 없죠. 근데도 불구하고 한 3% 정도를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이제 시간에 대한 대가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대가라고요? 시간에 대한 대가.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다 예치하면 1년 동안 이 돈을 쓸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보관료는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보관에 대한 대가, 이걸요, 이거 무위험률이 하는 거고, 이건 당연히 뭐라고요? 위험에 대한 대가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대가라고요? 위험에 대한 대가인데, 여기서 아주 어려운 얘기를 할 건데, 어려운 얘기가 이해가 되시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살짝 넘기세요. 느낌으로 하시고. 근데 요 위험은 내가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아니면 못해서 생기는 위험이 있죠. 내가 잘하면 큰 돈 벌고, 잘하면 큰 돈, 적은 돈 벌 수 있죠. 예를 들어 내가 운영을 잘하면 큰 돈 벌어요, 못 벌어요? 큰 돈 벌 수 있죠. 운영을 개판으로 하면요, 크게 손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입지를 잘 선정하면 큰 돈 벌 수 있는 거죠. 입지를 잘못 선정하면 크게 손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거는 지가 잘해서 못해서 생기는 위험이죠. 아닌가요? 지가 잘해서 못해서 생기는 위험 아니까? 지가 운영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입지를 잘 선정하거나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자기가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나하고는 상관없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고시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 정부가 공무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질 수 있죠. 공무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면 전체로 올라갈 수 있죠. 그죠? 이런 거를, 이걸 잠깐, 이게 투자론, 포트폴리오 이론을 좀 공부했어야 되는데, 이걸요, 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위험이라고요? 나랑은 상관없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공히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있죠? 이걸 뭐라고요? 체계적 위험이다. 자, 보세요. 이 저축은행은, 자, 그 위험이 커지죠? 저축은행 위험이 커요, 작아요? 은행보다 크죠? 이게 내가 잘해서 못해서 생긴 위험이에요? 그건 아니죠.
나랑은 상관없이 금융권에서 형성되는 이 시장 전체적인 위험 수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에 따라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어려우니까 이 지역에는 내가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모든 고시원, 노량진 지역의 모든 고시원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있죠. 이런 거에 따라서 한 10% 정도를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얘는 이거 이상 얻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다 투자하려고 하겠네요. 되셨죠? 예, 말이 약간 어려우니까 그냥 이건 무슨 위험이라고요? 시장 전체에서의 어떤 체계적 위험 수준이다 정리하시고. 그런데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화폐 가치가 오른다고 해서 떨어진다고 했어요? 떨어진다고 했죠? 떨어진다고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만큼만 받으면 투자자가 손해보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면, 예상되는 인플레이로 있다면 요것도 추가로 받아내려고 하겠네요. 요거는 이제 누가 얘기했냐면 피셔라는 사람이 얘기했다 해서 이걸요 피셔의 효과다 해줍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피셔의 효과다. 그래서 피셔라는 사람은 요 얘기 하나 해놓고서 이 경제학에서는 독보적인 존재가 됐던 겁니다. 알겠죠? 이걸 뭐라고요? 피셔의 효과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요구 수익률은 이 지역 전체에서는 내가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지역에 노량진에 있는 고시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 수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얼마라고요? 10% 정도를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좀 더 얻을 수 있고 적게 얻을 수 있지만 뭐라고요? 평균 잡았을 때 얼마라고요? 10% 정도 벌 수 있는데 얘는 그거 이상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여기다 투자하려고 하겠네요. 되셨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러면 이 부동산 투자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위험이 따라요, 안 따라요? 따르죠. 그러면 이런 위험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서 투자 결정할 것인가, 이걸요 위험의 처리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험의 무슨 방법이라고요? 처리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위험의 처리 방법은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부동산 투자하면 위험이 있어 없어요? 있는데 이런 위험을 어떤 형태로 반영해서 투자 결정할 것인가, 이걸요 위험의 처리 방법이라는데, 그 중에서 1등이 뭐냐면 98페이지 볼게요. 98페이지 딱 중간에 보니까 위험조정 할인율법 있어 없어요? 있죠. 요게 결국은요 할인 현금수지음소법이라는 겁니다. 얘 어디서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아까 제일 중요한 게 할인 현금수지음소법이라고 했죠. 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1억을 투자했는데 1년 있다가 1억 2천만 원 정도 들어오는 투자안이 있다 치자. 이렇게 요거 이따 다시 할 겁니다. 자, 1년 후에 처분했을 때 얼마 들어온다고요? 1억 2천만 원 들어오는 투자안이 있다 치자. 근데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들어올 돈을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 요구 수익률을 할인하는 겁니다. 할인하게 되면 뭔가 이걸 투자 가치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투자 가치. 그래서 이따가 하겠지만 여기서 요거 뺀 걸요 수년가 해줍니다. 이것분에 이거 한 걸요 수익성 지수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투자 결정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만약에 이 지역의 위험이 커졌다 그러면 위험 할증률을 사람들은 높이려고 낮추려고요? 높이려고 하겠죠? 위험이 커지면 사람들은 요구한 수익률을 높이려고 낮추려고요? 높이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것을 높이니까 할인율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투자 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순원가도 여기서 요거 뺀 게 순원가라고 했죠. 순원가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 결정하는 걸요 할인 현금 수지음소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1등입니다. 뭐라고요? 1등.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이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한 군데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나눠 투자할 수 있죠. 그러면 나눠 투자하게 되면 기대 수익률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다만 위험이 줄을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요걸 가지고 최적의 만족감이 극대화되는 투자 집합을 찾아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2등입니다. 이게 1등이고 이거 2등인데 요거는 3월 달에 할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따 할 겁니다. 알겠죠? 이따 하기로 하고, 나머지 잡다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 문제로 나오기 힘들고 그냥 간략간략히 이제 지문에 끼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돌아올게요. 돌아오셔서 9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97페이지에 딱 중간에 위험을 회피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얘는 그야말로 위험한 투자는 아예 제외시키겠다입니다. 그러니까 돈만 생기면 정부 채권이라든가 정기예금 있죠? 이런 데다만 묻어놓겠다. 이런 것들은 진정한 의미의 투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투자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현재 확실한 소비를 희생해 가면서 미래 불확실한 수익을 선택하는 거죠. 이게 투자인데 은행에다 예치하게 되면 현재도 확실하고 미래도 확실하죠. 이게 무슨 투자입니까? 그냥 뭐 묻어놓는 거에 불과하죠. 보관료 받고. 그 다음에 위험의 전가라고 있는데 요거는 내가 부담해야 될 위험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위험의 전가다. 예컨대 이 부동산을 임대차 계약하려고 하는데 한 달에 300만 원 받기로 했습니다. 자, 상가인데 300만 원 받기로 하고 5년 동안 빌려주기로 했는데 2년 정도 지나서 인플레이션 심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화폐의 가치가 오르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건데 떨어진다고 했죠. 근데도 불구하고 300만 원만 계속 받기로 한다면 임대인이 손해볼 겁니다. 누가 손해본다고요? 임대. 그럴 때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계약할 때 인플레가 발생하면 임대를 올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임대인이 집주인이 부담해야 될 위험을 그 세입자들 있죠. 요사한테 떠넘기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할 거지만 고정금리로 돈을 빌려주게 되면 처음부터 20년 동안에 똑같은 이자를 받는 겁니다. 이자율. 그러면 나중에 인플레가 심해지면 은행이 손해본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만약에 변동금리 형태로 빌려주게 되면 나중에 인플레이션 심해지면 뭐 이자를 막 올리겠다는 얘기죠. 이자율을. 그러면 은행이 부담해야 될 위험을요, 그 돈을 빌려간 자한테 떠넘기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 걸요, 전부 다 위험의 전가다. 그리고 보험에 가입하는 거, 이것도 일종의 보험사한테 넘기는 그 형태입니다. 위험을요, 떠넘기는 형태라는 얘기죠. 물론 보험료 나가야 되지만. 그 다음 이번에는 위험을 축소하거나 통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보수적 예측 기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까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때 1억 투자했을 때 경기가 호황이 될 수도 있고 보통이 될 수도 있고 불황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근데 얘는 그야말로 경기가 호황이나 불황이나 보통일 건 다 무시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불황일 경우에는 800만 원은 벌 수 있는 거 아니냐. 최악의 경우는 얼마라고요? 8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때의 기대 수익률은 8%다. 이렇게 해서 요걸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하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은 가능한 낮게 비용은 크게 예측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투자 결정에 반영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요거는 이런 식으로 투자하게 되면 웬만한 대안은 다 기각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요것도 이제 바람직한 투자라고 하기는 아주 곤란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번에는 민감도 분석 기법이라고 있는데 얘는 이 기대 수익을 계산하려면 기대 수익이라는 걸 계산하려면 여러 가지 임대료도 잘 예측해야 되고 임대료도 적정히 잘 예측해야 되고 그 다음에요 뭐 공실이라든가 이것도 잘 예측해야 되고 뭐 불량 부채다 아니면요 뭐 기타 소득이다 약정 영업 경비라든가 이런 걸 잘 예측해야 되는데 자 이때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이걸 뭐 투입 요소다 이것 때문에 이게 산출되는데 자, 이 처음에 예측한 예측치를 다른 건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임대료만 살짝 올려보거나 내려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얘가 이제 변할 겁니다. 이렇게 변할 겁니다. 이번에는 공실만 살짝 올려보고 내려볼 수 있죠. 그럼 얘가 변해야 안 변해? 변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약간 변형시켜 하나하나 뭐라고요? 움직여 보는 겁니다. 이때 만약에 공실이 가장 크게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공실이 아무래도 위험이 요것 때문에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찾아내서 요것만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예측한 공실률이 한 3%인데 요것만 부동산 처분할 때까지 계속만 유지만 해준다면 위험이 줄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요 뭐라 한다고요? 이거를 자, 이 민감도 분석이다 해줍니다. 정리할 수 있죠?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느낌으로 빌 아시나요? 빌로 한 장 넘겨볼게요. 이번에는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평균은 기대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평균은 뭘 얘기한다고요? 기대 수익률. 그리고 분산은 위험을 얘기합니다. 분산은 뭘 얘기한다고요? 위험. 그래서 3월 달에 이것도 위험도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해서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하나의 그 그래프에다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는 다음에 요거는 10%, 20%, 30%라 치자. 10%, 20%, 30% 전부 다 백분율입니다. 자, 30% 이렇게. 얘는요, 이렇게 해볼게요. 5%, 이거는요, 뭐 10% 이렇게, 10%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하나하나 이제 평면에 집어넣는 겁니다. 먼저 A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기대 수익률 30%, 위험은 10%네요. 요거니까 여기에 A가 찍히네요. 이렇게 딱 찍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B라는 부동산은요, 자, 10%, 10%네요. 10%, 10% 여기에 찍히네요. B라는 부동산. 그 다음에 C라는 부동산은요, 20%, 5%네요. 20%, 5%. 여기가 이제 C 부동산이 찍히고, 자, D라는 부동산은요, 20%, 그 다음에 뭐 이 정도 되네요. D라는 부동산. 이렇게 해서 다 찍어보는 거죠. 이 상태에서, 아까 우리는 모든 사람은 합리적 인간을 가정합니다. 뭘 가정한다고요? 합리적이기 때문에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합니다. 누굴 가정한다고요? 위험 회피형. 그래서 위험 회피형 투자자가 뭐냐면 위험이 동일하다면, 기대치가 동일하다면, 가능하면요 위험이 작은 놈을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꾸로 한다면 위험이 동일하다면요 기대치가 높은 거 있죠? 요걸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러면 자, 먼저 C하고 D를 볼게요. 얘는 둘 다 기대 수익률이 같죠? 같죠? 같은데, 자, C보다는 D가 위험이 작죠? 그러니까 얘를 기각하고 얘를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A하고 B를 보면 둘 다 위험은 같죠? 같은데 B보다는 A가 기대치가 높죠? 그러니까 얘를 기억하고 얘를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자, 지금부터 자, C는 D 같은 걸 지배한다 표현합니다. C는 여기를 뭐라고요? 지배한다. 그 다음에 A는 B 같은 걸 어떻다고요? 지배한다 입니다. 아시죠? 이렇게 해서 이런 걸 구입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나온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A는 C에 비해서 위험도 크죠? 기대치도 없죠? 그러면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는 그 분석이 불가능해집니다. 그죠? 요거 문제가 되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변이계수라는 걸 활용할 수 있는데 이 변이계수는 기대 수익률분의 위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기대 수익률분의 위험. 그러면 A하고 C를 계산해 볼게요. A하고 C를 계산해 본다면 A는 기대 수익률이 얼마요? 30%. 위험은요 10%네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0.33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기대 수익률 1%당 위험 얼마라고요? 0.33%라는 얘기입니다. C 같은 경우는요 기대 수익률 20%, 위험은요 5%네요. 계산하면 0.25다. 이건 또 의미하는 게 뭐냐면 기대 수익률 1%당 위험은요 0.25%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 한 단위당 위험이 얘가 더 작다는 얘기죠. 요걸 기억하고 요걸 선택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요것도 상당히 문제가 큰 게 왜 문제가 크냐면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요거는 기대 수익률, 요거는 위험인데 자 A 부동산은 기대치 30%, 위험도 30%라 치자 이렇게. 그러면 요게 되네요. 요건 A 부동산. 그 다음에 C 부동산은요 기대치 10%, 위험도 10%라 치자. 그러면 요것도 C 부동산이라 치자. 그러면 A도 30분의 30이니까 1이죠. 그 다음에 C도요 10분의 10이니까 1이죠. 그죠? 그럼 변이계수를 통해서는 아무거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거나 선택해도 똑같다는 얘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 아무리 위험 회피형 투자라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할 겁니다.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투자자가 있고 상대적으로 보수적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선택해도 똑같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이걸 좋아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죠?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걸 전혀 무시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그나마 얘는 그래도 자 이 조연급 정도는 되는 게 얘가 3월 달에 포트폴리오 이론에 들어가서 그 효율적 전선이라는 걸 구축하는데 요때 이걸 활용합니다. 알겠죠? 예, 그때나 써먹는 거지. 사실은요,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뭐라고요? 오염 조정 할인율법과 두 번째는요, 포트폴리오 투자 이점. 이게 가장 중요한 오염을 처리하는 기법이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지금까지 이제 뭘 한 거냐면, 자, 수익률과 오염에 대해서 알아본 겁니다. 수익률과 뭐라고요? 오염에 대해서 알아봤다. 정리할 수 있죠? 다시 할까요? 자, 자기가 투자하려고 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률 뭐라고요? 기대 수익률.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 뭐라고요? 요구 수익률. 이때 오염은 또 뭐냐? 오염은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작은 걸 뭐라고요? 오염이 작다. 큰 걸 뭐라고요? 오염이 크다. 무슨 이유 때문에 오염이 커지고 작아지냐? 그런 얘기죠? 이런 거를 정리하고. 근데 이 지역은 왜 한 10% 정도가 형성되어 있냐면 이 지역에는 나랑은 상관없는 오염 수준이 있어 없어요? 있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10% 정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끝. 디엔드.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항상 큰 틀 내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의외로 좀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좀 더 하시면 됩니다. 걱정 마시고 몇 장 넘겨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101페이지 보겠습니다. 101페이지 요거 지울게요. 이렇게.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한 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투자를 위해서는 맨 먼저 투자를 위한 뭘 정해야 돼요? 목적을 정해야 됩니다. 뭘 정하라고요? 목적. 자,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쓸만한 부동산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걸요, 재투자안을 선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투자안이라고요? 재투자안을 선정한다. 그래서 5평에 있는 A라는 원룸 뭐 괜찮아 보인다. 뽑아보고, 자, 평내에 있는 B라는 상가, 그 다음에 마석에 있는 C라는 임대주택 뽑아봤죠? 이렇게 한 걸요, 재투자안을 선정한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하나하나에 대해서 순전히 내 손에서 나간 돈, 앞으로 들어올 돈 있죠? 요거 추정하는 겁니다. 자, A라는 원룸은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울게요.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 총 5층짜리예요. 5층짜리 4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총 8억에 나와 있는데 8억. 우리 투자론에서는 내 돈 투자액을 뭐라 한다고요? 지분 투자액이다. 은행에서 빌린 돈을요, 저당 투자액.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내 돈은 아까 얼마밖에 없다고 했어요? 5억밖에 없다. 시험에 나옵니다. 얼마밖에 없냐, 이렇게. 그러면 은행에서 얼마 빌려야 돼, 안 빌려야 돼요? 3억을 빌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은 뭐 죽을 때까지 원룸 사업 하겠다. 그게 아니라 한 5년 정도 운영하다가 좀 처분할 목적이 있습니다. 5년 동안 운영하다가 처분할 목적이 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정도. 자, 그러면 자, 순전히 5년 동안에 걸쳐서 내 손에서 나가는 돈 있죠? 앞으로 들어올 돈만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 갔어요? 내 손에서 나간 돈은 얼마 나가는 거예요? 5억 나가는 거죠? 그리고 매년 임대사업을 통해서 이거저거 다 빼고 났더니 8천만 원 정도가 들어온답니다. 얼마 들어온다고요? 8천만 원 정도가 들어올 거랍니다. 그 처분 시에는 자 13억 정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거저거 빼고 났더니 한 7억 정도가 내 손에 들어올 거랍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걸요, 기대 현금 수지를 측정한다. 뭘 한다고요? 기대 현금 수지를 측정한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자,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비교해서 최종 투자 결정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법을 동원해서 자, 그러면 어디 갔어요? 요거는 내 손에서 나간 돈, 그리고 요거는요 앞으로 들어올 돈이네요. 자, 그러면 나간 돈이 커야 돼요? 들어올 돈이 커야 돼요? 들어올 돈이 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겠죠?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앞으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할 겁니다. 앞으로 들어올 돈을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 요거 수익률을 할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어떤 금액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는데 이걸 투자 가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가치라고요? 투자 가치. 그래서 자, 여기서 요거 뺀 걸 순환가, 이것분의 이거 한 걸요 수익성 지수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분석하는 게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뭐라고요? 논리적인 투자 분석 기법입니다. 되셨죠? 요거 하려고 하는데, 요거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첫 번째는 요거 할인한다, 이거 할인한다고 하는데 할인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그다음 두 번째는 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온 숫자고 얘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이거 좀 알아둘 필요가 있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을 동원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를 해야 되는데 요거 먼저 할인하는 방법이 어디냐면 101페이지 볼게요.
101페이지 오른쪽 맨 아래 보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라고 돼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 무슨 얘기냐면 어떤 아저씨가 나한테 1억을 줄 게 있는데 신용은 확실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지금 1억 드릴까요? 1년 후에 1억 드릴까요? 이렇게 한다면 나는 당장 어떻게 하라고요? 1억 달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1억 받으면 당장 은행에다 예치하면 이자 붙어야 안 붙어요? 붙죠? 그럼 나중에 금액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달라고 할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지금 1억 드릴까요? 1년 후에 1억 1,000만 원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걸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지금 당장 받을까 아니면 1년 후에 받을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시점에 1억과 미래 시점에 1억 1,000만 원은 가치가 비슷하다는 얘기죠. 이걸요 화폐의 시간 가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폐라고요 시간 가치라 하는데 요거는 좀 내용이 좀 정리할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 그냥 놔주세요.